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경진대회를 연다 하는데 이달 중에 개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대회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번 대회는 일본의 프라이버시 워크숍 컵이라는 것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국내 대기업, 또 연구소 등 다양한 팀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비식별 기술? 비식별 기술은 뭘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개인, 특정 개인을 특정할 때 보통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이런 걸로 특정을 하잖아요.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개인 정보 중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제가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주소 이런 중요한 개인 정보를 익명으로 바꾼 데이터예요. 어허. 예를 들어 박지훈 대신에 박지땡 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이 참가자들이 약 33만 개의 가상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하고 다른 또 참가자들이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또 재식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밌겠네요. 경진대회를 여는 것 재밌겠네요. 같아요. 근데 이런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경진대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네.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요즘 규제를 혁신하자라고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개인정보 활용 영역이거든요. 네, 지금 개인정보가 지금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쩌면. 그 사실 맞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좀 수집하는 단계 정도? 이걸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활용을 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빅데이터 산업이랄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네. 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개인정보를 현행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경진 대회도 데이터를 어디까지 우리가 비식별해야지 이걸 경제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술과 활용 사이의 그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대회 이후에 비식별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 센터를 통해서 기술 연구라든지 뭐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개발과 논의는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서 관련 기술도 바뀌고 발전하는 게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는 중요한 데이터니만큼 뭐 비식별 조치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식별 기술을 한번 이제 조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환경에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재식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비식별 정보를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서 더 엄격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무슨 법을 봐야 되죠?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그리고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텐데요. 약칭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의 이제 이용을 촉진하고 또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목적으로 1986년 5월 1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을 보면 법명의 변천사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제정 당시에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전산망이라 망을 하다가 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거. 지금은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결국 이름이 바뀌면서 추구하는 목적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대 국회 발의연합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요, 현재까지 32건이 발의가 됐고 한 건 처리되고 31건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비식별 정보 관련한 것은 그중에 4건이고요. 네.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은요. 현재까지 총 104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1건이 처리되고 93건이 계류 중입니다. 우린 여기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개인정보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노출됐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데. 제 개인정보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개인정보를 내가 어디다 알려줬나 봤더니 안 알려준 데가 없어요. 네. 우선 인터넷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한 데는 다 알려줬거든요. 맞아요. 거기 뭐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본인체 전화번호, 이름은 뭐 기본이고요. 주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간 데도 있고요. 또 기억에 분명히 뭐 포털 사이트 내지는 뭐 금융기관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기사도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나는 데다가 또 한 10여 년 전에는 정말 정체모를 사람이 전화 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무슨 통신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개인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순진하게 다 대답을 해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의 정보는 분명히 어디선가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잘 안 쓰는 SNS 계정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냥 이제 주로 이제 여론을 보는 용인데 거기에 누가 제가 올리지 않은 사진을 떡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진을요? 아니죠. 그냥 어떤 그냥 무의미한 어떤 깜짝이야. 풍경 남편인 사진 줄 같은 알았어요. 거.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삭제를 바로 하고서 탈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걸 가입할 때에 들어놓은 이메일로 네. 이상 접속이 있다라는 알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누가 이상하게 접속해서 제가 올리지 않은 사진을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해킹 당한 건 아니네요. 해킹 아, 당했다고 봐야 누군가가 되나요? 접속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 주민번호를 보고서 접속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제가 잘 쓰지 않은 SNS 계정에 누가 자꾸 접속을 하길래 보니까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 아빠의 사생활이 궁금했거든요. 사실 요즘에 이런 일이 이제 잦다 그래서 네. SNS를 탈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게 또 SNS가 연동되어 있는 데가 또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탈퇴하면 다 재가입을 해야 돼서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생기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실제로 되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뭐 워낙 이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포기하게 되는 것 1000개 정도 가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안 네. 그래도 뭐 최근에 구글, 페이스북 이거 정말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죠. 대단한 기업들인데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털리는 마당에 뭐 국내 개인정보 피해 대단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뭐 이름, 이메일 뭐 정보 이 정도는 뭐 대단치도 않고요. 그렇죠. 네. 뭐 주민번호, 폰번호 거기에 뭐 이런 개인신상은 물론이고 정말 민감한 계좌번호. 서명이 담긴 뭐 통장 사본 이야,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사실 개인정보 굉장히 꼼꼼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걸 뭐 관리를 한다는 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한다든지 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저 역시 많이 걱정인데요. 지금도 다들 이 데이터 관리가 좀 어려운데 네. 앞으로가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저도 야 이거 사람들의 이런 정보들 어떤 모든 정보들이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뭐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더라. 이런 게 빅데이터로 마련되면 와, 이 사람들을 공략할 만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하.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인데 그러니까 SNS를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관심 가는 옷들의 광고만 떠요. 그래서
요런 옷들만 요새 광고를 많이 하나 해서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으니까 광고가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만 계속 나와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친다면 이거는 앞으로 그 미래 산업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정보는 같다. 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 돼서요. 나도 모르게 동의한 각종 약관들을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 검색 패턴 분석해서 맞춤 광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제3자 제공동의 이런 거 약관 보면요. 읽어보시는 분 굉장히 드물겠지만 결국 그걸 공유한다는 거는 내 정보가 수익 사업에 활용된다. 그렇죠. 볼 그거 수밖에 읽어볼 없거든요. 겨를이 있나요? 변호사도요? 안 읽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야 되는데 무슨 뭐 동의하고 읽어보고 언제 다 합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사고 싶은데 욕망이 생겼는데 안 읽어봅니다 변호사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반면에 내가 한 번이라도 검색한 게 SNS를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광고로 이제 뜨는 맞아요. 걸 봤을 때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섬뜩해요. 사실은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관심사라는 게 이게 다 수집이 되면 사실은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정보가 네.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미래에는 더 이 정보들이 값어치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빅데이터와 관련을 해서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네. 한 강연장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 황소 한 마리 강연자가 이제 이 황소의 무게를 한번 맞춰봐라 제안을 했는데 이제 뭐 청중들이 다 값을 매겨서 냈어요. 뭐 작게는 100kg, 뭐 많게는 3톤 정도의 무게를 적어 3톤 정도를. 가능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황소 황소의 코끼리 예. 아무도 네. 이제 황소의 무게를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못 맞추죠. 직접 키워온 그 황소 그렇죠. 키운 사람도 황소 항상 몸무게 많이 먹으면 또 찔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제 몸무게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황소 몸무게를 압니까?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이 가능한 이유가 실제로 이 500명의 청중들이 적어낸 무게를 평균 값을 냈더니 네. 그 무게가 813kg이었답니다. 근데 이 황소의 무게 813kg였습니다. 그럼 1kg 차이라는 거네. 네. 이게 집단 지성의 그러네요. 힘이네요. 여러 데이터가 모이니까 거의 근사치에 가는.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 보면 안 되면 100명한테 물어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찬스. 거의 100명이다. 100명이 맞춰줘요. 네, 그러네요. 엉뚱한 질문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ABCD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A, B, C, D, E, F, G 뭐죠 그게? 많은 무슨 말이죠,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데이터. 하는데요. 예. 네, 여기서 말하는 ABCD가 A, 인공지능, AI. AI. 네, 그다음에 B가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그리고 C가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D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데이터. 뜻한다고 합니다. A, B, C, D 기억하기 외우기 쉽네요. 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융합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네.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만 보더라도요. 구글,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렇게 5개 기업이 데이터 관련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산업은 이미 엄청나게 성장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또 빅데이터 뭔가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 많이 퍼져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도 최근에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세이버 매트릭스. 타자가 언제는 어떻게 치고 이런 이 선수는 어떤 성향이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걸 활용해서 경기에 있던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빅데이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음악 듣거나 이제 동영상을 볼 때 느끼는 건데 나에게 추천해주는 노래, 추천해준 동영상 같은 게 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들은 노래를 기반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뭐 양지민 님이 좋아하실 좋아할 만한 만한, 영상. 맞아요. 알아, 그게 그러니까요. 내걸 알아. 알아요. 몰라. 뚜루뚜 다 나온다니까요. 정말 정확하게 네. 뜹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 사용할 때도 제가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지 많이 먹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추천할 만한 그런 레스토랑이라든지 할인 혜택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로법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그 빅데이터 기술로 뭐 교통량 측정을 할 수 있다는데 뭐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고 다양한 예측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평소에 했었거든요. 했었죠, 예. 그리고 빅데이터가 선거에 활용이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선거 예측이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좋은가요? 국회에서도 사실 이 기술이랄 건 없어요. 원리는 비슷해요. 황소 몸무게 맞추는 거랑 네. 지난 국감에서 제 인상 깊었던 자료 중에 정용기 의원이 낸 네. 자료였는데 공영 방송에서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의원님들도 국감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자료를 내는 시대가 온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유 저런 데 말고 여기 쓰여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아. 날씨. 날씨에 뭐 너무 많이 빗나가잖아요. 지난 2014년 월드컵이랑 2016년 올림픽에서 바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날씨 예측이 있었는데요. 왜 월드컵과 올림픽 때 비 많이 내리면은 경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폭우를 48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이렇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도시도 관리하고 우와.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가 날씨 예보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상청이 요거 좀 덜 먹자. 이걸 안 먹겠죠? 그러면? 네. 임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그런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 무슨 옷 검색, 가전제품 검색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공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질병 관련 빅데이터, 뭐 국민들의 관심 질병은 이렇더라, 이런 때는 이렇더라 하면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거 예측해서 질병 관련 대책 만드는데도 만들어서 또 홍보하면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린이 교통안전, 뭐 통학지도 같은 거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면은 엄마들도 아이들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경제로 이 변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요, 실제로 지난해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세웠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연구 개발 전략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1위. 강국이죠. 우리나라도 뭐 잘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도는 IT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죠? 구슬은 잔뜩 모아놨는데 꿰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슬이 이게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그렇죠. 이게 지난해 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조사를 보면요.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조사 대상 63개국 중에 56위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12.9%로 OECD 33개국 중에 27위에 불과했어요. 완전 하위권인데요? 하위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용률도 7.5%밖에 안 돼요. 그럼 못하루 수집하나? 뭐하러 수입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뭐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되는데 또 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뭐 개인정보를 비식별 정보로 변환을 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참 높은데 말입니다. 네. 이 뭐 정보 보호를 잘해주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산업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하위권의 결과가 나온 게 결국 정보 이용을 너무 묶어놨기 때문이다.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빅데이터 정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벌인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통통 법률을 놀자. 오늘은 개인정보 관련된 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의 데이터 관련 법이나 이런 것 어떻게 돼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2003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네. 2015년에는 개정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요. 개인정보 비식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법률에 포함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빅데이터, IoT 등 이런 새로운 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았다라고 평가받고 아하, 있죠. 일본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연합이랑 일본의 그 개인정보 보호과는 달리 비식별 조치된 정보에 의한 활용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비식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의료라든지 교육, 과학 등 각 분야마다 정의와 규제 대상, 그리고 활용 범위 등을 이제 세세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 23만 3천여 개를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10% 같아요. 한 2만 5천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관련법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좀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곳에서 각각 비식별 조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몇 차례 발표를 했어요. 네. 각 부처마다 각각 가이드라인 발표했다가 2016년 6월 그때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범정부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관련 법이 아니네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으로 이걸 제정해놨다는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어쨌든 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정부 부처 합동으로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데이터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의 근거에서 비식별 조치를 했다고 해도 이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과 만약에 충돌이 된다. 네. 그러면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또 기술적으로도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네. 이걸 활용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이 비식별 조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을 해야 한다. 다수의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뭐 공론화 작업도 좀 미비한 상태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위원회에 어떠한 개정안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도 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을 해서 통계 작성이라든지 뭐 네.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를 통해서 가공된 가명 정보를 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2일에 김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가공된 개인정보를 뭐 익명정보, 가명정보 별로 구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구별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네. 기업이 이런 어떤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비식별 정보를 익명과 가명으로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고 네. 그거를 동의 없이도 특히 이제 그 가명 정보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도 있게 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이제 물론 전제는 비식별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거겠지만 이거 보면 어쨌든 내 정보를 산업 분야에 활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든 법안이잖아요. 근데 이 앞서 가야 될 것이 지금 시민단체들은 이거 활용하는 것 자체를 너무 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 공감대 없이 추진해서는 굉장히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에 찬성을 한다, 활용의 자체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반대 입장에선 다 시민단체들이랄지 의견을 가진 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자,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뭐 이미 많은 국가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좀 빅데이터 연구 같은 게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 뭐 지식 공유 사회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사실 있기는 한데 좀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식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게 이미 이제 공개된 정보들과 그 비식별 정보가 합쳐지면 결국에는 난 줄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보 유출 문제가 수시로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통 법률에 놀자. 오늘은 개인정보 관련된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가 지금 우려했던 이 우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올해만 벌써 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말이야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먼저 구글의 소셜미디어인 구글 플러스 이용자 약 50여만 명의 정보가 노출됐고요. 아이고.
그다음은 또 페이스북이에요. 다들 네. 페이스북 하고 다 계시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리 보기 버그 해킹으로 무려 5천만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됐대요. 이 중에는 한국인 계정도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제 것도 한번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소비자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다 가입해놨거든요. 맞아요. 기분 나빠요, 진짜. 저도 뭐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판례 검색이 의외로 잘 되거든요. 좋거든요. 네, 검색이 좋아서 구글도 많이 이용하고 페이스북은 저는 많이 하지 않지만 지인들의 소식을 보기 위해서 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도 항상 보거든요. 저는 실제 친구보다 페이스북 친구가 더 많아요. 이건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연락하기 페이스북이 메신저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소식 듣고 저는 바로 비밀번호 바꾸고 다른 정보 다른 기기에서 접속한 흔적 있나 살펴보고 아하. 다 조치했지만 꼼꼼하시다.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거죠. 네, 이미 늦은 거죠. 이게 SNS 해킹됐다는 게 그 계정인 건가요? 다른 계정이라서 그것도 아. 탈퇴니까 벌써 저는 소셜 미디어가 한 2개가 어택당했을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저 같은 위기네. 경우도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하나 사실 유출된다, 해킹당한다 그러면 큰일인데 어떡해. 그게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출한 다음에는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미 네. 펴진 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탈퇴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 네. 페이스북 그 유출 피해를 보신 분들 살펴봤더니 음란 메시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전송이 되고 해서 그런 난감한 아이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출 명단에 제가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뭐 양 변호사 말대로 설령 유출이 됐다고 해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탈퇴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이 기술 발전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되느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느냐 참 이것이 문제네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미래에는 정말 빅데이터 이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정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러다가 내 정보 다 이거 알려줘가지고 나에 대한 정보가 다 이렇게 공개되는 거 지금도 아니냐. 슬슬 새는데 네, 실실. 그래서 네. 그 우려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식별하게 네. 그러니까 특정하지 못하도록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하는 기술이 정말 잘 발달을 해서 비식별. 네, 잘 발달만 한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 뭐 서초구에 사는 몇 살 임방글이라는 사람이 항상 월요일마다 어디서 택시를 타더라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냥 서초구에 사는 여성이 매 월요일 출근 시간에 택시를 탄다. 요 정도만 하면 그 정보는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이게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 입장에서는 임방변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 개인정보에 강하게 보호를 하고 규제를 해왔는지 살펴보면은 개인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금융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풀어주려면 그만큼 내 정보가 보호되고 있다는 안도감도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킹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면 이번 페이스북 사태 같은 경우도 네. 해킹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막고는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불안감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게 상충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는 또 해야 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국회에서도 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되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 규정과 그리고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현행법상 범위가 불분명한 이 개인정보의 정의와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가이드라인의 이제 규정
규정돼 있는 비식별 조치와 그리고 비식별 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비식별화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이 벌칙 규정을 정비해서 결국에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내용으로 이 지난 9월 20일에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강력한 개정안도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겨야 된다. 이런 개정안도 있다고요? 네, 그런 개정안이 있네요. 네. 우선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요. 비식별 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이 비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해서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하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9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가 됐을 때 또 훼손이 됐을 때 5억 원 이하의 가징금이 부과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정보 주체, 이 고객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두 법안 괜찮죠? 좋은데요. 다만 저는 이제 또 변호사 입장에서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봤을 때, 내 정보가 유출이 됐네. 그럼 손해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쉽지가 네, 않네요. 유출이 되기는 했는데 내가 아직 직접적인 손해가 없을 때는 이건 재산적 손해는 뭐 없다고 보이니까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인데요? 결국 위자료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액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용적인 정보네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규제를 길을 터주는 이게 동시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활용을 하기 위한 길을 한 번 터주고 나서 유출이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관리 제대로 못했을 때 큰 책임을 묻겠다. 이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법안 세워내보면 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그랬어. 그러면 과실? 실수야. 이럴 경우에는 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럼에도 듭니다. 불구하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좀 빨리 좀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운 측면은 있고 네. 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칙 규정은 규정대로 이제 논의를 하되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이 정보 주체 동의가 있는 경우에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좀 너무 엄격해서 정보 활용도가 떨어지려나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정보를 비식별 정보를 변환을 해서 제공을 하고 사업화하려는 시도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지와 동의 절차 그리고 강력한 처벌 방법을 동원을 해야 좀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이 동의할 때부터 좀 알아듣기 좋게 또 맞아요. 쉽게 막 설명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뭐 물건을 구입하고 싶고 막 빨리 회원 가입하고 싶은 마음에 체크를 좀 하는 게 이게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니까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그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 사람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네. 바람직하죠.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전국에 아주 극소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급해서도 있지만 잘 안 보입니다. 벌써요? 네. 휴대폰도 작은데 작죠. 글씨는 더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옆에 동의해야 되는 항목에 요새는 필수 선택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항상 필수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필수만 체크하고 선택은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무의미한 게요. 어차피 필수 사항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읽지도 않고 나에게 선택권이 없으니까 필수 동의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극소수에 속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읽어보는데 대단해. 읽어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네. 은행이나.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이게 뭐에 대한 동의냐고 물어봐요. 우와. 참 기자세요. 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글씨가 자꾸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설사 그 읽는다고 해도 독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씩 또 메일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약관 변경 메일이 와요. 네. 그럼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또 바꿔서 제 주지로 공지해 줍니다. 생각에는 네. 그거를 일부러 어렵게 규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 못 지경이에요. 읽어보면 네. 봤죠. 어차피 그래서- 이야기 어려우니까 대충 보시고 그냥 동의해 그렇죠. 주세요. 내가 동의했던 항목이 변경됐다는 메일도 맞게 할 만큼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읽어본다 한데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이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해주겠다는 건가 아닌 건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네. 뭐라고 하는지는 한번 보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인터넷 사이트 이용뿐만이 아니죠. 뭐 금융거래, 쇼핑, 뭐 정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안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뭐 다음 단계로 이동을 안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뭐 체크를 안 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뭐 내 정보가 활용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동의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안 될 것 안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사업자한테 더 의무를 주고 사용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용자 중에 73.6%가 개인정보 제공 시 확인하지 않거나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 변호사입니다. 네. 자, 여기서 주목할 점.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확인을 하지 않느냐? 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나와요. 약 40%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거고요. 약 30%는 아우, 확인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이 많으니까 확인하기 귀찮고 네. 번거롭겠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사용 시작부터 개인정보 권리 보호 환경이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네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읽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꼼꼼히 봐야 하는 것도 우리의 약간 의무까지는 아니어도 이익을 위해서 좋을 것 그렇죠. 같은 게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거 가입할 때 개인 정보 활용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냥 뭐 관련 회사 정도? 회사 정도? 예. 놀라실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소셜 로그인 이용 시, 소셜로 네. 로그인할 때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 업체로 넘어가는 거로 나타났는데 업체별로 보니까 페이스북 소셜 로그인 서비스는 28만 개. 뭐요? 네이버로 소셜 로그인했을 때는 16,000개. 이야. 카카오는 8,400개 업체에서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로그인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네. 결국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게임 어플에서 가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와. 맞아요. 그 예. 얘기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수가 그렇다면 실제로 업체에 넘기는 내 개인정보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조사도 있는데요. 네.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구글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최대 7개와 5개, 페이스북은 최대 70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이야. 한 번 하면은 요만큼씩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버리네요. 네. 저는 그냥 막연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납니다. 나랑 관련된 정보 70개나 된다니 정말 기가 찹니다. 네. 이제 뭐 글씨가 작든 뭐 내용이 뭐 어렵든 정보 활용 동의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국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등급제를 도입을 해서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제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될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난 5월 17일에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좋네요. 결국 등급에 따라서 우리도 조심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걸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하면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등급.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히 이게 내가 이만큼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든지 몰라도 최소한 이거 효율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감을 잡을 수 이렇게 있으니까. 등급을 정해주면은 이거 여기에 동의하시면은 2등급 활용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로 그렇죠. 내게 활용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임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게 간편하잖아요. 일괄적으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하고 뭐 동의하는데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급제가 실시가 되면 우리가 딱 등급만 들어도 어느 정도구나라는 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사실상 쉽게 풀어서 2등급은 이 정도 이용됩니다라고 그냥 명확하고 간결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약관에 아무리 설명돼 있어도 어려운 말이면 진짜 읽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정보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좀 어디에 설명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안과 등급제와 같이요. 네, 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돼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그동안 이제 국내에 있는 내 정보가 네. 국외로 딱 나갈 때는 어. 나에게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요. 한 번 나가면 끝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 정보가 일본에 갔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동의가 필요 없었단 필요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해외로 유출된 정보는 정말 전전 유통돼도 나에게는 어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어허. 자, 이제 국외에 이전된 개인정보 이렇게 한번 밖으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요. 다시 제3국으로 이전할 때에는 한번 국외에 이전한 경우랑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규정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난 3월 21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반드시 주체인 제가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아주 그 애초에 첫 네. 국가로 넘어가는 것 관련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연합인데요. 페이스북이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유럽연합 회원의 정보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틀리다, 맞다, 이거 법적 판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피싱 메일 같은 거 다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 이거 내 정보 흘러 거기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네. 정보만 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사실 이게 뭐든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휴대전화 요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좀 빨리빨리 알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국내든 국외든 뭐 내 정보 동의 받고 당연히 활용될 때마다 이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또 바뀐 사항 있나요? 맞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을 해서 정보 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위 법령에서는 우편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전화의 그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있었고 뭐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세세한 관련 사항은 규율되어 있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빽빽하고 조만하게 보이는 글씨로. 안 보이게 적은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이 중요한 내용은 네. 부호라든지 뭐 색깔을 다르게 하고 굵고 큰 문자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를 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라라는 내용으로 2016년 10월 4일에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작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네, 문자나 앱으로 이걸 받을 수만 있다면 이전에는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문자나 앱으로 보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네. 면에서는 편리한데 그래도 여전히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딱딱하다면은 이게 보내줘도 별
표현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이걸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방법이 좀 동원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쉽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거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정책이 법안이 통과된 법안이 시행이 되는 거 좀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 부분 홍보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뤘던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활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좀 속히 좀 논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활용과 규제의 기로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정책적 논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